엄마, 오늘 저녁 뭐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벌써 석 달 전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 목소리가 기억납니다. 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툭 던지던 그 말투요. 배가 고파서라기보다는 그냥 집에 들어오면 당연히 있어야 할 걸 확인하듯 말하던 목소리. 그때 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된장을 풀고 국자로 바닥을 휘휘 저으며 그 냄새가 퍼지는 걸 보고 있었죠.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고 끝이었습니다. 저는 30년을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된장찌개 끓이고 빨래 개고 청소하고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참 부지런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지런한 게 아니었습니다. 멈추면 안 되니까 그냥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쪽지 하나 남기지 않고 전화 한 통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제 핸드폰엔 부재중 전화가 127통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건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가 집을 나간 뒤 가족이 무너진 이유는 밥 때문도 아니었고 빨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서 사라진 건 엄마가 아니라 한 장의 종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본 순간 그들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참다가 나간 게 아니구나. 엄마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구나. 그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미선. 올해 56세입니다. 결혼한 지 32년 차. 남편 박성주는 중견기업 부장으로 정년퇴직을 2년 앞두고 있습니다. 큰아들 박준여, 33, 작은딸 박지연, 29. 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 출근 준비시키고 아이들 깨우고 아침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빨래 돌리고 청소하고 점심은 대충 먹고 오후엔 장 보러 가고 저녁 준비하고 매일매일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면 사람은 익숙해져서 편해져야 하는데 저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똑같은데 저한테만 똑같았거든요. 남편은 밥 줘. 아들은 엄마 양말. 딸은 엄마네 옷 어딨어? 그러면 저는 알아서 다 했습니다. 32년 동안 그동안 저는 엄마라는 말이 따뜻한 호칭이 아니라 명령어처럼 들리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엄마는 원래 그런 존재야. 엄마는 참아야 해. 엄마는 해줘야 해. 그 생각이 몸에 붙으면 사람은 자기 이름을 잃기 시작합니다. 김미선이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로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일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무너짐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말, 작은 눈빛, 작은 무시, 그게 쌓여서 사람을 부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결혼 초반엔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퇴근하면 하루 있었던 일도 말하고 시장 가서 있었던 일도 말하고 아이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웃으며 들어줬습니다. 미선아, 너 진짜 귀엽다. 그 말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제 말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 건 됐고. 밥은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말을 줄였습니다. 말을 줄이니까 대신 손이 바빠졌습니다. 말을 하면 싸우게 되니까 그냥 움직였습니다. 움직이면 괜찮은 척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저의 32년이었습니다. 균열은 아주 작게 시작됐습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퇴행성 관절염 초기라고 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먼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쉬라고요. 제가 32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걸 그 말이 확 드러내는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젊었을 땐 분명히 웃을 줄 아는 얼굴이었는데 그날의 저는 입술을 꼭 다문 채 눈만 멍하게 떠 있더군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무릎이 안 좋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남편은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파스 붙여. 약국 가면 다 있어.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무릎보다 제 가슴이 먼저 아팠습니다. 저는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도와주면 안 돼. 그 말을 꺼내려다가 결국 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이 눈에 보였거든요. 또 시작이네. 그 정도로 유난 떨어.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해? 저는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제가 먼저 입을 닫았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힘든 걸 말하면 핑계가 되는 느낌. 아픈 걸 말하면 민폐가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제 안에서 자라기 시작한 게 그날 저녁. 저는 무릎을 질질 끌며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딸이 퇴근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뭐야? 돼지고기 김치찌개. 에이, 어제도 찌개였잖아. 나 스테이크 먹고 싶은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스테이크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고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꺼내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참는 걸 꺼내고, 내가 눌러둔 걸 꺼내고, 내가 애써 숨긴 걸 꺼내는 느낌. 딸은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맨날 성의 없이 요리해. 그 말이 가슴에 작은 금을 냈습니다. 아주 작은 금. 그리고 그 금은 매일 조금씩 커졌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아들은 회사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었습니다. 엄마, 내 셔츠 다림질 안 했어. 미안. 무릎이 아파서. 에휴, 그걸로 매번 핑계 대지 마. 나 오늘 중요한 미팅 있단 말이야.
저는 서둘러 다리미를 들었습니다. 다리 밑판에 셔츠를 펴면서 제 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아픈데 아프다고 말하면 핑계가 되는 사람이구나. 이 집에서 나는 아프지 않아야 하고 힘들지 않아야 하고 항상 괜찮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다리미를 더 세게 눌렀습니다. 스팀이 올라오는데 왠지 눈물도 같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똑같았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다녀왔어. 물리치료 받으라는데 얼마나 들어? 회당 3만 원 정도. 에이, 그 돈이면 한 달 반찬값이야. 집에서 찜질해. 저는 잠깐 숨을 삼켰습니다. 그 말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서러운 건요. 저도 모르게 웃는 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 알았어. 그 말이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걸 내가 스스로 덮어버렸으니까요. 주말엔 아들, 딸이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친구들 오는데 치킨이랑 피자 시켜줘. 과일도 깎아놔줘. 저는 무릎을 질질 끌며 과일을 깎았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와, 어머님 과일 진짜 맛있어요.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엄마 그것밖에 못해.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웃지 않으면 제가 너무 초라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웃는 척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개를 적셨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텅 비어서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부엌에 서서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냄비는 끓고 있었는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딸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멍 때리지 말고 빨리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멍을 때린 게 아니라 제 마음이 꺼져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떠올랐거든요. 이 집에서 내 감정은 사치다. 그게 가장 슬펐습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한 장의 종이, 그 종이가 제 인생을 갈라놓았습니다. 병원에서 진료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미선님, 무릎도 문제지만요. 표정이 달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빈혈 수치가 너무 낮고요. 심장도 검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끝이 멈췄습니다. 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울 증상도 심해 보입니다. 저는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우울. 저는 우울할 자격도 없는 사람 같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알아줬는데
내 가족은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걸 한 번도 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 종이를 접어 가방 맨 안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서 말하면 돌아오는 말은 뻔하다. 또 시작이네. 돈 얼마나 드는데. 그만 좀 예민해져. 저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병을 숨긴 게 아니라 제 존재를 숨긴 겁니다. 이 집에선 아픈 사람도 힘든 사람도 민폐가 되니까요. 그날 밤 저는 그 종이를 침대에서 꺼내 다시 봤습니다. 그 숫자들이 참 이상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내 삶의 무게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무서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쓰러지면 이 집은 어떻게 될까? 그 순간 저는 제 목숨 걱정이 아니라 밥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 사람들은 밥을 어떻게 먹지? 빨래는 누가 개지? 청소는 누가 하지? 그 생각이 끝나는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구나. 그게 제 마음을 완전히 꺾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생일이었습니다. 제 56번째 생일. 아침에 일어나니 남편은 출근했고 아이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식탁을 보고 있었어요. 그 식탁은 늘 저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반찬을 올려라. 국을 떠라. 김치를 꺼내라. 그런데 그날은 그 식탁이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서만 살아라. 너는 여기서만 죽어라. 점심때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왜요? 바쁜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무슨 날이요? 모르겠는데. 나 회의 들어가야 돼서 끊을게요.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엄마. 나 친구랑 쇼핑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또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거기서 답이 나올 것처럼. 저녁 7시. 저는 혼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미역을 불리고 참기름에 볶고 국간장을 넣고 그 모든 과정이 마치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나는 내가 나를 챙기는구나. 8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밥 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무슨 날? 아, 목요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9시.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배고파. 뭐 없어? 저는 계란을 꺼내 프라이를 해줬습니다. 10시. 딸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내일 도시락 좀 싸줘. 알았어. 그날 밤 저는 혼자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촛불도 없이 노래도 없이 눈물만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서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없어진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 내가 죽기 전에 내 이름을 다시 찾아야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날 이유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엔 56세 김미선이 아니라 텅 빈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그 질문 앞에서 저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을 잊는다는 건 인생이 사라진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오래전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 사진이 나왔습니다. 23살 김미선. 단발머리에 환하게 웃고 있는 바닷가 사진. 그때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플라워 디자이너. 꽃을 만지고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행복을 만들어주는 일. 그런데 결혼하면서 접었습니다. 엄마가 말했고 시어머니가 말했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가정이 우선이야. 여자가 철없다. 그래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32년 동안. 그런데 지금 제게 남은 건 통증과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살아온 게 아니라 버텨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버팀은 언제든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해봤자 내 말은 늘 공기 중에서 사라졌으니까요. 어느 화요일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식이야. 늦을 거야. 알았어요. 아들이 나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셔츠 다림질. 알았어. 딸이 나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녁은 친구 만나서 먹을게. 그래. 오전 10시.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신분증, 통장, 그리고 그 종이, 검사 결과지, 그 한 장을 가방 가장 안쪽에 넣었습니다. 그 종이가 제가 떠날 이유였고 제가 살아야 할 이유였으니까요. 현관문을 나서며 집을 돌아봤습니다. 32년 동안 제가 쓸고 닦고 가꾼 집.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는 김미선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날따라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내 인생이 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쉬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내 숨을 쉬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집을 나온 이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족이 무너진 진짜 이유였습니다. 첫날 밤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어디야? 밥은?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그 말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제가 사라졌는데도 저 말은 그대로였으니까요.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집에 없어.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딸 문자도 왔습니다. 엄마. 장난 그만. 전화 받아.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고시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누가 저를 찾는데 그 내용이 저의 안부가 아니라 밥과 셔츠와 다림질이라는 게 참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서러움 뒤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안도. 그래도 이제 나는 빠져나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고통은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이틀째 남편이 보낸 문자.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집에 와. 아들이 보낸 문자.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빠 진짜 화났어요. 딸이 보낸 문자. 엄마, 나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블라우스 다림질 안 했잖아. 저는 그 문자들을 읽고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아니라 김미선이야. 그 말을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제가 저를 위해 말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사흘째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인이고 범죄 혐의가 없으니 수배는 안 됐습니다. 그날 남편은 처음으로 집에서 밥을 해보려 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라면 스프를 뜯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프를 넣는 순간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평생 라면을 먹었는데도 이상하게도 라면이 낯설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라면을 먹는 날은 늘 미선이 없는 날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라면을 끓이다 냄비를 태웠습니다.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 집에 불 난 줄 알았네. 괜찮아요. 남편은 당황해서 문을 반쯤 열고 웃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사모님은요? 남편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느꼈을 겁니다. 아내가 없다는 걸 처음으로 남에게 들킨 느낌. 그게 생각보다 끔찍했다는 걸. 그날 저녁 딸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치통도 비어 있었고 반찬도 없었습니다. 딸은 냉장고 앞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딸이 생각했을 겁니다. 엄마는 매일 이걸 채워놨구나. 엄마가 우리 집을 살렸구나. 그런데 나는 그걸 확인만 했구나. 엄마 오늘 저녁 뭐야? 그 말로 일주일째 집안은 엉망이 됐습니다. 설거지가 쌓이고 빨래가 넘치고 쓰레기가 터졌습니다. 그때부터 가족은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한테 전화해. 당장 오라고 해.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전화 안 받는데요.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가 왜 갑자기 이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나간 거야. 그때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일이요.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뭐, 엄마 생일. 우리가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죄책감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너짐은 집 밖에서 시작됐습니다. 남편 회사에 가족 동반 행사가 있었습니다. 부장 박성주는 늘 아내와 같이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직장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사모님 안 오셨어요? 남편은 웃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말했습니다.
요즘 좀 바빠서요. 그 동료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부장님은 항상 사모님 얘기하면서 자랑하시더니 그 말에 남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랑. 내가 자랑한 건 아내가 아니라 아내가 해준 편함이었구나. 그날 남편은 행사장 한쪽에서 혼자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을 겁니다. 아들도 무너졌습니다. 중요한 미팅 날 구겨진 셔츠를 입고 갔습니다. 상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너 평소답지 않다.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나갔다고 말하면 자기 인생이 너무 유치해 보일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아들은 술을 마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엄마를 사랑한 게 아니라 엄마를 이용해왔구나. 그 말이 처음으로 아프게 꽂혔습니다. 딸은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너네 집에서 파티하자며. 너희 엄마 요리 맛있다며. 딸은 웃으려다 말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딸은 깨달았을 겁니다. 자기가 엄마를 자랑한 게 아니라 엄마의 노동을 자랑한 거였다는 걸. 친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너 요즘 왜 그래? 예전엔 너네 엄마가 과일도 깎아주고 반찬도 주고 그랬잖아. 딸은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친구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 말 하지 마. 친구가 당황했습니다. 왜?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엄마가 다 해준 거였어. 나는 받은 것뿐이야. 그 말이 끝나자 딸은 화장실로 뛰어가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엄마가 미워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였습니다. 한 달째 아들은 빨래를 하다 손을 다쳤습니다. 딸은 요리를 하다 손을 대었습니다. 남편은 소파를 들다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내가, 엄마가 매일매일 이 모든 걸 해냈다는 걸. 32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힘든 걸 매일 했던 거예요.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 엄마한테 성의 없이 요리한다고 말했었어.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32년 동안 뭘 한 거지? 그때 딸이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집에서 사람이 아니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진짜였습니다. 엄마는 엄마가 아니라 그 집의 공기였고 기능이었고 자동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자기들이 무너뜨린 게 집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엄마의 가방에서 그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검사 결과지, 빈혈, 심장 검사, 우울 증상, 수술 검토. 그 글자들을 본 순간 남편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은 종이를 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딸은 종이를 보다가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알았던 겁니다. 엄마는
그냥 화나서 나간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나갔다는 걸. 그때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떠난 게 아니야. 우리가 내보낸 거야. 그 말이 진짜 사이다였습니다. 그날 가족은 진짜로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꽃을 샀습니다. 장미였습니다. 하지만 꽃을 들고 서서 남편은 멈췄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꽃이 뭔지도 모르면서 장미를 산 자신이 우스웠을 겁니다. 아들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딸도 보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와서 다시 기능으로 살아주는 것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구멍으로 보니 남편, 아들, 딸,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면 나는 다시 엄마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단 말 말고요. 당신들이 바뀐 걸 내가 보게 해줘요. 문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으로 세운 내 인생의 선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남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변명이 없었습니다. 핑계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무지했는지 고백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 단지 당신이 행복한 걸 한 번만이라도 내 눈으로 보고 싶어.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늦게라도 가능하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다시 희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성준 씨,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들이 정말 변했다면 가끔은 같이 밥 한 끼는 먹을게요. 엄마로가 아니라 김미선으로. 그 조건이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저는 다시 사라질 테니까요. 석 달째 저는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혼자.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진짜 외로운 건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가족 속에서 혼자일 때라는 걸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원룸은 좁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넓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차 소리가 들리고 사람 말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물을 끓입니다. 컵에 따뜻한 물을 붓고 차 한 잔을 마십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아침.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아침. 그게 이렇게 평화로운지 저는 몰랐습니다. 점심이 되면 시장에 갑니다. 저는 천천히 걷습니다. 예전엔 시장을 전쟁처럼 뛰어다녔습니다. 오늘 저녁 뭐 해 먹지? 남편은 뭐 먹지?
아이들은 뭐 좋아하지? 그 생각으로 숨도 못 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그냥 내 눈이 가는 걸 삽니다. 시금치가 싱싱하면 시금치를 사고 딸기가 예쁘면 딸기를 삽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내가 고르는 삶. 그게 이렇게 사람을 살려내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저는 작은 밥상을 펴니다. 국이 없어도 됩니다. 반찬이 하나여도 됩니다. 누가 엄마 오늘 뭐야? 라고 묻지 않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저녁이 되면 라디오를 켭니다. 무슨 방송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사람 목소리가 방 안을 채우는 게 좋아서 켜두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32년 동안 사람 목소리를 들으며 살았는데 정작 나를 부르는 목소리는 없었구나. 그때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눈물보다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저는 플라워 디자인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32년 만에 학원 문을 여는 순간 꽃향기가 났습니다. 그 향기를 맡는데 갑자기 가슴 깊은 곳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잊고 있던 내가 살아있던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접수대에 앉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성함. 그게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미선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왔구나. 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등록 용지에 이름을 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기뻐서요. 제 이름을 제 손으로 쓰는 게 이렇게 벅찬 줄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왜 배우세요? 저는 따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을 다시 찾고 싶어서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긴 하루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하루는 남의 하루였고 지금의 하루는 제 하루니까요. 그런데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합니다. 평화로워졌다고 해서 완전히 괜찮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가끔은 멈춰섭니다. 문득 밥솥이 조용히 김을 내뿜는 소리, 싱크대에 물이 떨어지는 소리, 현관 쪽에서 들리는 것 같은 익숙한 발소리, 그런 것들이 제 안에서 옛날 습관을 꺼내 놓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잠깐 긴장합니다. 내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간 건 아닐까? 내가 다시 엄마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괜찮아. 여긴 내 집이고 오늘은 내 하루야.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제자리로 데려옵니다. 얼마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가 왔습니다. 미선아, 오늘은 밥을 스스로 해 먹었다.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 그리고 내가 왜 내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지 이제야 알겠다. 나는
너를 몰랐던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다. 그 문장을 읽는데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미안해. 그 말보다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고백이 훨씬 무거웠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나는 아직 여기 있고 나는 아직 나를 지키고 있고 당신들도 변해야 한다. 그 뜻을 담았습니다. 딸에게서도 며칠 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아니 미선아. 나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집에 와보니까 뭔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편의점 도시락 먹었어. 근데 그게 갑자기 서럽더라. 엄마는 매일 어떻게 그걸 다 했어. 나 이제야 알겠어. 그 문장을 보는데 저는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늦게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그 아이는 처음으로 직접 제 방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엄마. 아니, 미선 씨. 나 그냥 인사만 하려고.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문 열자마자 뭐 먹었냐고, 아프진 않냐고, 회사 생활은 괜찮냐고 제가 먼저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한마디만 했습니다. 왔어. 그랬더니 아들이 눈을 깜빡이며 서 있더군요. 아마 처음 느꼈을 겁니다. 엄마가 자기 걱정부터 하지 않는 모습을요.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요즘 좀 힘들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힘들면 내가 너를 먼저 챙겨. 그 한마디에 아들이 울컥하더군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제게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나 너무 미안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하나가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가족을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전처럼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가족을 생각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해야 할 일이 떠올랐고 참아야 할 말이 떠올랐고 버텨야 할 하루가 떠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엄마로 살지, 김미선으로 살지, 그 선택을 제가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저는 플라워 학원에서 처음으로 꽃바구니를 완성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처음 치고 너무 잘하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이상했습니다. 뭔가 이겨서 웃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찾았다는 게 기뻐서 웃는 거였습니다. 저는 완성한 꽃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꽃향이 났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떠난 건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살린 거였구나.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요. 가족이 가족이려면 한 사람이 다 참고 한 사람이 다 희생하고
한 사람이 다 무너지는 구조로는 절대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가족이 아니라 습관이고 의존이고 착취입니다. 저는 이제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도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요. 저는 아직도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결국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엄마라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걸, 엄마도 아프고, 엄마도 지치고, 엄마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사실이 슬프지만 그래도 이제는 바뀔 수 있다는 희망도 생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제 방 창문을 엽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오고 꽃향이 은은히 퍼집니다. 저는 차를 한 잔 끓입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는데 저는 움직입니다.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원해서요. 저는 그게 사람이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제야 배웁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요. 혹시 지금 당신도 엄마라는 이름 안에서 너무 오래 참아오고 있다면 오늘만큼은 이 한마디를 당신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수고했어. 진짜로 수고했어. 그 말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당신에게 해줘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조금씩 당신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 집에서 사라진 건 엄마가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진짜 가족도 시작됩니다.